자, 그러면 이제 98쪽을 펴보시면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나오는데요. 이건 제목 자체가 내용이에요. 일단 직은 직장입니다. 주는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 지역이 멀어지는 현상이 분리고, 그 멀어졌던 직장과 주거지가 다시 가까워지는 현상을 접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우리 같아도 당연히 직장과 주거지역이 가깝기를 바라겠지만 왜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심 내의 집가구 때문입니다. 도심 안쪽의 땅값이 너무 높게 되면 이 주거비의 부담이 커지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보다 외곽으로 주거지역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심 내의 직장과 외곽의 주거지역의 어떤 격차가 커짐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바로 직주분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주거지가 보다 외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직주분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의 발달이에요. 자, 교통이 발달하면 이전보다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보다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직주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직주분리 현상의 결과가 무엇이냐? 일단 도심 안쪽, 그러니까 직장이 위치한 도심 쪽에서는 주간에 근무 시간대는 사람들로 북적대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부 자기 집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마치 인구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 그래요. 공동이란 말은 한글로 따지면 구멍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그 음식이 뭡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어우, 좋아요. 다 모든 분들이 도너츠라고 할 때 우리 고급진 도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외곽 지역에서는요, 낮에는 텅텅 비었다가 또 밤에 잠만 자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무슨 침대가 됐다라고 해서 매드타운화 현상 또는 침상 도시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기출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사 때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 직장이 위치한 도심 지역에서 인구 공동화가 나오고 외곽의 주거 지역에서 매드타운화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앞뒤를 바꿔서 틀리게 만든 그런 문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문장은 자주 나왔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은 또는 도너 현상은 도심 지역에 있어서 유용성이 있는 현상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인구 공동화가 도심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 입장에서 유용성이 있다, 이거 옳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옳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직주분리가 왜 발생하고 그런 결과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도심 지역에서 뭐 유용하다, 외곽에서 유용한 이론이다,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건 약간 지엽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출문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랬던 그녀가 다시 가까워지는 게 뭐다? 접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멀어지는 곳의 반대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멀어지는 원인을 거꾸로 뒤집으면 가까워지는 이유가 될 수밖에. 그래서 직주 접근의 원인이 뭐냐? 거꾸로 뒤집어요. 우리 조금 아까 직주 분리의 원인 중에 도심의 집가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도심의 집가가 하락한다면 이 정도 주거비는 감당할 만하겠다 생각 때문에 외곽으로 이동했던 분들이 다시 도심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이동했던 분들이 이제 도심의 주거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좋아진다면, 이 정도 깨끗한 환경이면 외곽 굳이 갈 이유가 없겠구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교통이 발달해서 외곽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갔네? 어떻게 돼요? 출퇴근 시간대 몰려가지고 트래픽잼,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좀 편하게 있으려고 갔더니 도로에서 한두 시간 허비한다. 그럼 저라도 이런 된장하면서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때다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직주 접근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무리 예전보다 도심 쪽의 땅값이 떨어졌다 한들 땅값 자체는 도심 쪽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땅값 자체가 비싸니까 건물이 옆으로 뻗는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심의 고층화 현상이 심화된다. 근데요,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 아까 집약도로 따지면 집약적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게 집약이고 옆으로 퍼지는 게 조방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직방적이다. 그러니까 옆으로 많이 퍼진 것도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 사회의 물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학습법보다 대화를 나눠라. 그냥 집약 조방하지 말고 누가 좀 키가 크다. 어우, 상당히 집약적이시네요. 오케이? 근데 좀 이렇게 좀 살집이 좀 있으시다. 아우, 이게 조방에 가깝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그 의미가 정확히 머릿속에 박히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위로 올라가는 걸 도심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심화된다 해도 되겠지만, 그렇죠. 토지 이용의 집약도 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 커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똑같은 말 아닌가요?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나마 쾌적한 환경 찾아서 외곽 갔던 분들은요, 그나마 소득 좀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외곽조차 못 나가서 우리 왜 도심 가장 안쪽에는 의외로 빈민촌이 형성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나마 소득이 있어서 외곽 갔던 중고소득층이 다시 도심 쪽으로 몰려들게 되면 도심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욱 예뻐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청춘을 되찾았던 관점에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하춘화가 아닙니다. 회춘화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분명히 지금 도시 회춘화는 직주 접근의 결과예요. 근데 분리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직주 분리의 결과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틀리는 적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외곽 갔던 중고소득층, 즉 한마디 말하면 돈 좀 있는 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도시 회춘화를 얘기하면서 저소득층의 도심 유입으로 인하여 이래버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어디서 도시 회춘화는 들어봤걸랑 이유는 모르고 도시 회춘화는 들어봤어. 그러니까 앞에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층인지 이 전제 조건이 잘 헷갈리니까 그런가? 그럴듯한데? 이러면서 또 헤매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귀에 딱지가 얹으시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발 말뜻만 정확히 알고 와라. 그것만 가지고도 합격은 나온다. 자, 그 다음 도시 스프롤. 여러분 스프롤을 한마디로 드리면 이거예요. 난개발. 여러분 이 난개발할 때 나는 한자로 어지러울 난이겠죠. 그러면 규칙적, 불규칙적, 계획적, 비계획적, 질서 있게,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쁘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쁘게 스프롤 현상이란 개인들에 의한 불규칙적이고 비계획적이며 무질서한 개발로 인하여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첫째, 일단은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고 비계획적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이 된다. 이래 버린 거거든. 그럼 왜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도심과 외곽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이름하여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겠습니까? 도심 쪽이지. 그러면 개발하는 업자 입장에서도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심을 개발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럼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워낙 크겠죠. 그러면 그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보다 땅값이 싼 쪽인 외곽을 골라 개발하다 보니 이전에는 여기가 외곽이었는데 여기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잖아요. 그럼 좀 더 외곽으로 가야 땅값 쌀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 행위가 반복이 되면 계속 외곽을 골라 개발이 되니까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이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도시 스프롤, 즉 난개발의 대표적 원인은 도심의 집가구 아닌가?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 오케이? 둘째는 뭐냐? 분명히 제가 불규칙적이고 비계획적인 개발 그랬죠. 만약 여러분 장기적인 토지 이용이나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면 이런 불규칙적이고 비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아니 스프롤이 난개발이라면서요. 그럼 난개발이니까 그 자체가 벌써 불규칙적이고 비규칙적인 개발 아니겠어요. 비계획적인 개발이고. 근데 만약에 장기적인 토지 이용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면 그와 같은 불규칙적이고 비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는 거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집가구 이외에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 장기적 개발 계획의 수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인이 그와 같다면 대책이 뭐냐? 첫째,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면 되겠네. 그렇죠. 둘째, 지금 계속 외곽으로 도시가 확산되잖아요. 이걸 막으려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설정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스프롤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도심의 집가구 및 장기적인 개발 계획의 미수립. 그럼 대책은 뒤집으니까 장기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 오케이? 끝. 물론 거기서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이제 스프롤의 어떤 유형해가지고 뭐 비지적 개발 그래서 뭐 개구리 뜀뛰기 현상이라든지 고밀도 연쇄 개발, 저밀도 연쇄 개발 이런 말 교과서 나와요.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근데 굳이 따진다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좁죠. 그럼 개발되면 따닥따닥 띄엄띄엄 따닥따닥. 그래서 우리는 고밀도. 우리나라는 고밀도라니까 저밀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오케이? 그리고 저기 불규칙적인 개발을 하면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뛰어가겠죠. 근데요, 그걸 개구리 뜀뛰기라고 하는데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는 며느리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구리 뜀뛰기 그 자체가 뭐다? 불규칙적인 개발 아니냐. 오케이?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장 자주 나옵니다. 개구리 뜀뛰기 현상 또는 비지적 개발. 개구리 뜀을 뛰면 중간중간을 건너뛰죠. 그럼 중간중간에 공지 또는 공터가 남겠죠. 이걸 비지적 개발이라고도 하고 문장으로 중간중간에 공터를 남기기도 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눈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몇 번 읽어만 보면 굳이 안 외워도 다 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4번의 침입과 개성은 몰라도 돼요. 근데 뭐 기초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면 침입은요. 어떤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 입장에서 침입은 뭔가 기존에 없던 거,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게 침입이요. 예컨대 뭐 이런 말은 좀 연결이 좀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들어온다고 침입이라 그러나? 주거 침입죄는 신고해요? 아니잖아요. 가족 아닌 누군가가 몰래 들어올 때 주거 침입죄, 뭐 야간 주거 침입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단적 예로 여기 잘 사는 동네,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에 소득 낮은 저소득 계층이 들어오면 요 기존과는 뭔가 새로운 다른 게 들어오죠. 그걸 침입한다 그래요. 그런데 개성이 뭐냐면 잘 사는 동네에 조금씩 못 사는 사람이 들어오다가 이제 아예 그 동네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즉 못 사는 동네로 바뀌었대. 그걸 뭐라 한다? 개성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어려운 말 쓸 거 없고 뭔가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걸 침입.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때마다 개성. 오케이? 그리고 바뀌는 과정을 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침입, 천이,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침입이 원인이고 천이가 과정이고 개성이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제 거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 인구가 들어온다. 침입. 그래서 계속 침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동네가 조금씩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천이. 바뀌었다. 개성. 별거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부동산 개발 활동 나오는데 일단 개발의 뜻을 보면 원래 개발은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뭐 쇼핑, 레저, 뭐 작업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일체의 행위를 뭐라 그런다? 개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개발의 뜻도 속된 말로 출제자가 지 원하는 듯 막 써말이에요. 의미 같은 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여기 나와 있는 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미를 외웠다 한들 의미는 출제자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운다는 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문장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많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의미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아래에 보면 조성이다, 건축이다 이런 말 있죠? 쓰잘데기 없어요. 주체에 따른 분류다. 안 봐도 돼요. 토지 취득 방식인데 여러분 환지, 그 아래 또 매수, 혼합, 합동신탁 나오잖아요.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공법. 자, 여러분 이 중에서 1차만 준비하시는 분 계셔요? 아니죠. 일단 지금 시점은 1, 2차 다 하고 계신 거 맞죠? 무슨 말이냐. 이거 공법에서 배우시는 게 개론 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심도 깊게 배우시고 또 굳이 중복되는 거 중복해서 할 거 뭐 있어요? 할 거 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자, 개론에서도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 나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아주 초보적 수준이니 굳이 개론에 또 보실 필요 없고 공법에서 배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1차만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책만 봐도 돼 그냥. 굳이 설명 안 들으셔도. 그 다음에 넘기면 신개발, 재개발 나오죠? 있어요? 가로 3번에. 필요 없어요. 가로 4번 외관에 따른 불. 이거는 뭐냐면 자 복습합니다. 제가 우리 부동산 총론 배우실 때 말이에요. 우리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3대 측면이다. 어느 파트에 나오든 간에 기억나죠? 근데 제가 그때 법률과 경제는 형태 없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 기술 또는 물리는 형태 있다. 그래서 무유형적 측면 구분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 경제는 무형, 기술 또는 물리는 유형 구분한 것처럼 법률 경제적 측면의 개발은 무형적 개발이고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 개발은 유형적 개발이고 그럼 유형, 무형을 합하게 되면 법경기 3대 측면을 합한 거니까 따라서 복합적 개발일 뿐이고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게 복합 개념인데 복합 개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합적과 같다고. 그러니까 복합적 그 말 속에 법경기가 모두 포함되는 거고 법률과 경제는 형태 없다, 무형.
기술 또는 물리는 형태에 있다. 유형. 오케이? 그러니까 제목만 딱 봐도 알아요. 아, 유형적 개발이니까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 개발 얘기한 거고, 무형적 개발이니까 법률 경제적 측면의 개발일 거야. 그럼 유형, 무형 합하는 건 법률, 경제, 기술 합한 거니까 복합 개념의 개발 또는 복합적 개발 연결되잖아요. 뭘 그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 나오죠. 아, 이거 잘 나와요. 부동산 개발 위험은 잘 나오는 거 이게. 근데 얘는 일단은 그 종류를 기억해야 되니까 법시비.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시비다.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니까 법시비 맞죠?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 남자들끼리 싸움할 때 나중에 뭐래? 야, 법대로 시비를 가리자. 법시비. 자, 법으로 시비를 가립니다. 법시비. 오케이? 근데요,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법자가 붙는 위험은요, 간단해요. 그냥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의 변화로 개발업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법적 위험 그래요. 법적 위험.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각종 그 부동산 대책은 좀 규제 강화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제 강화 이전에 대출 등을 받아가지고 이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후퇴가 되면 일단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요, 가격이 최소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진 않잖아요. 보합세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요, 대부분 투자의 개념이 뭐냐면 하여튼 지렛대 효과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 와가지고 이제 좀 약간 부담이 되지만 샀다가 한 2년 지난 뒤에 좀 집값 올라가면 그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을 얻어 먹겠다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양도 차익을 얻으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집값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부동산 경기의 핵심은요, 주택 경기거든요. 그럼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 가격이 안 올라가거나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도 차익 얻어 먹으려고 진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낑낑댔던 분들은 한결같이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또 잘못하면 너무 힘드니까 세금 부담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드니까 그냥 원가에 아니면 더 싼 값에 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싼 값에 팔거나 원가에 팔면 그동안 부담했던 원리금을 고려하고 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손해본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것도 일종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투자자나 개발업자가 손해를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넓게 보면 법적 위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의 매입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안 쓸게요. 안 쓸 테니까 잘 들어요. 나 곰돌이 여유 자금이 있음. 근데 뭘 하는 게 좋을까 잘 떠오르지 않았어. 고민했어. 근데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요새 모텔이 잘 된다고 함. 그러면 여유 자금 가지고 숙박을 한번 해볼까? 모텔을 지어볼까? 생각했어. 근데 모텔을 지으려면 부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10억 주고 부지 확보했음. 그럼 건축허가 받고자 관할구청에 갔음. 그거 받아본 구청 직원 사색이 되어서 이렇게 말함. 선생님 어떡해요? 왜요? 그 동네 일주일 전에 주거 전용적 지정됐어요. 모텔 지음 못 지음? 쪽박참. 법적 위험.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런 위험으로도 벗어나려면 어떤 땅이 있다고 할 때 그 땅의 이용 계획이 이미 확정된 땅을 매입했다면 그런 식의 손실은 안 봐도 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얘야말로 거의 고정돼 있어요. 법적 위험 나왔다. 그럼 무조건 대책이 뭐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의 매입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중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은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의 매입 등에 해당한다. OX.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용계획 확정된 부지 매입, 토지 매입 나오면 무조건 개발 위험 중 법적 위험의 대책. 그럼 게임 끝나요. 오케이? 근데 시장 위험은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비용 위험. 벌써 제목 속에 비용자가 있잖아. 아시잖아. 우리 부동산은 개발 사업 기간이 장기라는 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근데 사업 기간이 장기다. 이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위험이 높다는 의미도 있지만, 둘째, 당초에 개발 사업 초기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비용 증가의 위험이 있다는 거지. 왜? 그 개발 사업이 장기간이다 보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우려도 높아지죠.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면 단순히 물건 값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자재값도 올라가겠지만 인건비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예컨대 개발업자 입장에서 나는 당초에 100억의 비용을 예상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계속 공사기에 연장이 되니까 이게 150억, 2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개발업자 입장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탈 겁니까? 이게 속이 타고 그냥 바짝바짝 마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생각이 다른가 봐요. 저는 그만큼 100억만큼의 돈이 있다면 미쳐서 개발 사업을 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고 먹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놀고 먹는다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슨 어디 가서 뭐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책도 봐가면서 그렇게 지내지. 뭘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그 개발 사업을 합니까? 네, 이게 강북과 강남의 차이더만요. 강북 분들은 100억. 근데 물어봤어요. 100억 있으면 공부하실래요? 안 한대. 그냥 유유자적, 여유 즐기겠대. 강남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눈빛이 바뀌어요. 어떤 눈빛인지 알아요? 100억이 돈이야? 이런 눈빛. 100억이 돈이 아니에요. 그걸 종잣돈 삼아서 1000억, 2000억 벌어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는 유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있을 뿐이죠. 치우고 싸워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참.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참 불의토끼 성금 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한번 돌아봤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여담인데요. 우리나라 부자들, 우리나라에서 왠지 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왠지. 그럼 이유가 뭐냐? 부의 축적 과정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물론 어떤 과정 속에서 약간의 위법, 탈법 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을 때, 그 부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부, 재산 중에서 떡고물 조그만 거, 그거 하나만 남들에게 베풀기만 했어도 그렇게 욕먹지 않아요. 그 베품이 잘못하면 그 자신과 그 가족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학농민운동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보면 역적이잖아. 농민 반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국사를 싫어해서 잘 안 배우셨겠지만 또 이제 대충 외워서 찍었겠지만 농민 반란군이기 때문에 그 동학농민군의 이동루 있잖아요. 이동루 투에 있는 모든 관리와 부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여버린다고. 근데 경주 최부잣집 아시죠? 경주 최부자. 이분들의 가훈이 뭡니까? 뭐 사방 뭐 심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런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동학농민군 이동 루트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최부잣집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의인이 사는 동네는 침범할 수 없다. 오케이? 즉 남한테 이제 300석 중에 100석을 이제 공양한 거예요. 3분의 1을. 다 준 것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 200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부자 아닙니까? 그럼 다 준 것도 아니고 일부 줬어. 일부를 준 걸 가지고 자신을 비롯해서 전 가족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기부의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년마다 우리 수험생께 이런 부탁을 드려요. 중개사 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돈 많이 버셔라. 돈 많이 벌되 순수익 말고, 그러니까 총수익 말고 순수익의 1%만 기부를 해달라. 여러분, 총수입의 1%는 크지만요, 이거저거 다 뺀 게 순수익 아니에요. 순수익의 1%는 큰 부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컨대 이거저거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뭐 비용하고 뭐 접대하고 해가지고 500 썼다. 그럼 순수익 500 맞지요? 500의 1% 얼마입니까? 5만 원이 5만 원. 지금 당장 5만 원 부담, 누구한테 기부해도 큰 부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 5만 원을 그렇게 부담을 하고 누구한테 베풀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최고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경영학에 마케팅 기법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기부 마케팅. 기업이 미쳤다고 기부해?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기부 금액은 세금 공제한다. 둘째, 기업 이미지 좋아지면 몇백억의 비용 들여서 광고하는 것보다 더 그게 큰 혜택,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러는 거예요. 1%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걸 꾸준히 기부를 하고 주변 사람들 돌보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별도로 그 많은 비용 들여서 광고하잖아. 야, 그 공인중개사는 말이야. 참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진짜 애쓰는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사람이야. 광고 안 해도 야, 거기 가서 해. 괜히 어디가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알아서들 다 손님 보내주고 해. 7년 전쯤인가 제가 다른 데 수업하는데 그분은요, 남자분인데 증 없이 한 1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바닥에선 최고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증이 없는데. 그럼 이제 뭔가 뭐라고 할까, 좀 안 좋게 대우도 받고 좀 이게 무시도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봐, 술 한잔 하면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시길래 증도 없고, 이름하여 이제 무자격증, 무자격증에서 어떤 무시도 받으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돈을 버십니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된다. 첫째, 전문성. 둘째, 신뢰성. 정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이면서도 신의를 갖추면 금상첨화겠지만 내가 배운 게 없다면 솔직이라도 해야 된다. 남에게 이 사람과는 무조건 믿어도 된다. 이런 신의를 안겨줘야지.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 뭘 갖고 돈을 벌겠느냐.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알고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큰 신뢰를 얻고 계셨고, 그걸로 가만히 있대 보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누가 와가지고 혹시 누구 아니시냐고 맞는데요. 내가 누구 소개로 왔다고. 그냥 해 주시오. 이거 설명은 그냥 다 믿을게 그냥 하시라고.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충 공부해서 어떻게 맞추겠다. 그럼 전문성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이게 상대방이 뭐 돈을 벌든 말든 나만 좀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전문성도 없어, 신뢰성도 없어. 뭘 갖고 도대체.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수의 정말 정직하고 뭔가 해보려는 그 착한 중개사분들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원래 12월 달까지는 윤리 시간이 많아요. 1월부터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 위험이 있어. 시장 위험. 근데 이 시장 위험은 뭐냐면, 여러분, 시장 상황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언제 물가가 오를지, 언제 규제가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개발업자가 또는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시장 위험.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한번 들어봐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 한다. 그랬어요. 같은 말 한 거예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운다는 건 부담하게 하는 그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 시장 위험은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시장 분석이 뭐냐? 어떤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있다고 할 때, 이건 좀 이따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장 분석 그래요. 근데 시장성, 위아래 비교해보면 성, 한 글자 차이 맞죠? 의미는 전혀 달라요. 시장성 분석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물론 문장은 좀 더 길게 나오겠지만 핵심만 따지면 이겁니다. 자, 만약에 문장에서 수요 공급 분석 나오면 시장 분석이 답이고, 매매 임대 가능성 나오면 시장성 분석이 답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상당히 유용한 암기법이긴 하지만은 변태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법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예외가 없고 딱 그렇게만 나오니까. 잘 봐요. 이거 나오죠? 아! 이게 붙어. 성매매. 아시겠죠? 이건 다른 말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내도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오해하지 마시고 성매매. 오케이? 성자 나오면 매매인데 이게 따라 붙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의고사든 기출이든 문제집이든 항상 그렇게만 나니까 성매매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붙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요 차이만 하면 돼. 자,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매매 임대, 성매매, 시장성 분석. 오케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가 지금 노원구 무슨 동이에요? 상계동. 자, 만약에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원룸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면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근데 지금 상계동 일대에서는 원룸이라는 임대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공급된 건 50개에 불과하다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 맞죠? 근데 경제론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초과수요고, 초과수는 남아돈다, 부족하다. 뜻이 부족하다의 뜻이잖아요. 아, 그럼 지금 상계동 일대에서는 원룸이라는 부동산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부족하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시장 분석. 그럼 시장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하, 그러면 이 상계동 일대의 원룸이라는 부동산의 임대 가능성은 다른 지역보다 높겠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뭐다? 시장성 분석이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비교하게 되면 과연 어느 분석이 선행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뭐라고? 성자 붙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요쪽 방면이 좀 이렇게 좀 수상한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선행한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도 바꾸는 거예요. 잘 보세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면 그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 분석의 토대가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지금 여러분 시장 분석이 시장성 분석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럼 그것을 시장이 시장성 분석에 선행한다. 이것도 이해 가시죠? 그러면 먼저 이루어지는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분석의 토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 바탕이 된다 해도 이거 전부 같은 말 한 거 아니냐고. 오케이? 그럼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선행한다, 기초다, 토대가 된다, 바탕이 된다, 전부 같은 말 한 거 아니냐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선행자만 외우신 분들은 토대 바탕 나오죠. 다 틀린다 진짜로. 이게 뻥치는 게 아니야 진짜로. 그럼 그걸 바라보는 난 미쳐요 진짜. 더 이상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라고 많이 힘들어요. 과거에 힘들었어요. 너무나. 그게 뭐냐면은 하나하나 글자를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도대체.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러면 순서로 따지면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먼저고 그러니까 선행이고 시장성 입장은 나중이니까 후행 아니요. 그것도 선행만 외워 진짜 미치게 진짜. 선행만 외워놓고 시장성인지 시장 그건 안 생각도 안 하고 선행한다만 외우는 거야. 근데 실제 이거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처음에는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선행한다 해서 맞잖아요. 수험생 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걸 푸는 게 아니라 아예 문장을 통해 외워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선행을 외운 거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이 얼마나 야갔는데 이미 다 안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래? 그러면 이제 선행을 후행으로 바꾸는데 후행으로 바꾸면서 앞뒤도 바꾸면 많거든요. 그럼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후행한다. 이거 맞잖아요. 후행 나왔다고. 선행인데 후행 써놨다고. 다 틀린 거 아니야 또. 제발. 그래서 이게 재수업안도 좋으니까요. 우리 저기 동영상 붙는 분들도 좀 재수업안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좀 공부하세요. 대충 어설프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고통이 너무 커져요. 이거는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 가로 2번에 보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 나오죠. 얘도 은근히 잘 나오는 대목이요. 근데요, 그 가로 2번에 부동산 분석의 유형 나오죠. 그래서 제가 부르는 글자 동그라미 쳐봐요. 지, 시, 성, 타, 투. 기출문제를 맞췄어요. 기출문제가 꽤 자주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부동산 개발의 분석의 순서로 옳은 걸 골라유. 정답은 지시성 타투유. 오케이? 근데 거기서 내용 물어봤던 건 그냥 시장과 시장성 분석이유. 근데 그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이미 해드렸잖아요. 이 말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용은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내용만 알자. 나머지는 순서다. 지시성 타투. Understand?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날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